요새 조금 계속 빠지는 것 같아요. 증권주는 어떻게 생각해요? 근데 굳이 철강주로 고르신 지금의 상승이 계속 될 거라고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세요? 제발 그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제발 부탁인데 제발 부탁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좀 사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야. 왔니? 주말 잘 쉬셨어요? 잘 쉬었지. 근데 오늘 돈이라서 피곤하네. 돈을 잃으면 피곤해. 돈을 벌면 안 피곤한데. 다크서클 좀 생기셨어요? 어쩌겠어. 나이도 먹어가는 거지. 너 어리잖아. 형은 나이 많이 먹었잖아 이제. 오늘 장세가 좋지 않았어. 요새 조금 계속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코스피도 코스피인데 코스닥은 유난히 더 많이 빠지고 있는 것 같아. 제약바이오 쪽이 아무래도 코스닥의 비중이 조금 커서 그런지 코스닥의 조정폭이 더 큰 것 같고, 코스피는 뭐 이제 3천 깨졌으니까 뭐 엄청난 하락이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고, 뭐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어느 정도 되게 긴 조정을 겪을 수도 있다. 단기간에 끝나기는 힘들지 않을까. 주말 동안 전체적으로 시장 전체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했는데, 어쨌든 지금 시장의 가장 큰 노이즈, 인플레이션, 신용국채 금리 이 두 가지인데, 그다음 중국의 정치 방향성? 지금 중국 정책 방향성은 약간 정리되는 느낌? 근데 다시 미국 쪽 방향성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시장이 느리게 반응하고 있는 것 같아. 지금 뭐 네이버, 카카오, 뭐 그리고 배터리 관련주 이런 전형적인 성장주들 있잖아. 그런 쪽에서 확실히 조금 더 돈이 빠져나오는 느낌이고, 그리고 지금 상대적으로 강한 금리 인상 수혜주인 은행 경기가 살아남에 따라서 이제 철강, 조선 전형적인 가치주들, 사이클 타는 업종들이 슬슬 올라오고 있는데, 그래서 나도 어느 정도 현금 비중을 가치주에 포트폴리오로 일부 편입했어. 철강 업종을 편입시켰는데, 오늘 나는 장중에 더 오를 줄 알고 일단 따라 매수했거든. 근데 종가까지 계속 코스피가 빠져가지고 일단은 좀 비싸게 상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어쨌든 나는 내 원칙대로 경기 민감주를 일부 넣어서 하락분을 조금 상쇄하고 싶은. 경기 민감주 되게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근데 굳이 철강주로 고르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지금 해운 운임지수가 급등하고 있으니까 네. 관련 해운주들이 계속 급상승하고 있잖아. 네, 저희가 그때 10월인가 한번 영상 올렸는데 그때도 많이 오른 줄 알았더니 그니까 그때 나는 사실 와, 이미 다 많이 올랐구나, 일시적인 현상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지금 백신 경제가 시작하고 나서 이제 공장 가동률이 올라가면서 BDI 지수는 철강, 그리고 석탄, 이 곡물을 옮기는 배들이잖아. 네. 이동량이 많아지면서 동시에 운임 지수가 급등한 건데, 그러면 당연히 배는 정해져 있는데 요 세 개, 철강, 석탄, 곡물이 이동량이 많아졌다는 거는 수요와 공급이 지금 계속 꾸준하다는 거고, 그거는 곧 경기 반등을 의미하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철강 업종이 앞으로 모멘텀도 있고, 어쨌든 인프라 투자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미국에서도 중국에서도. 그래서 경기 민감주 중에 그럼 골라야 된다 라고 했을 때 나는 어쨌든 철강 업종을 일부 편입한 건데, 모르겠어. 비싸게 산 건지 나중에 봐야 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해운주들을 그러니까 지표로 삼으신 거네요. 그치. 지금 해운주들을 보고 저렇게 날아가는데, 그럼 다음은 뭐냐, 다음 무엇이 이슈들을 받을 것인가. 그리고 철강 업종을 고르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중국의 친환경 정책 속에는 탄소 저감이라는 큰 틀이 있잖아. 그 틀 안에서 철강도 포함된다는 거지. 철강도 감산해라. 너네 공장 너무 탄소 배출 많아. 그러니까 감산해. 근데 한국의 이제 포스코, 막 현대제철 이런 대표적인 이제 철강 업체들이 중국 때문에 사실 많이 죽은 거거든. 엄청나게 단가를 때려서 한국 업체랑 치킨 게임을 하는 도중이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자유로워진다라는 이슈가 나온다 그러면 철강 업종이 한 번 더 뭔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을 갖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반, 그리고 경기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기대감 반 해가지고, 뭐 많이는 아니지만 현금 비중을 조금 더 줄이고 경기 민감주를 편입했다. 대신 성장주는 그냥 그대로 가져가려고. 그냥 가져가실 생각이세요? 결국 시장의 주인공은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큰 맥락에서 2차전지주의 성장성은 변함이 없을 것 같아서 일단은 계속 고정. 제가 이걸 촬영하기 위해서 조금 공부하는데 이게 어떻게 생각해보니까 해운업이 오를 게 약간 당연한 것 같은 거예요. 공부를 하고 나니까 내가 이걸 왜 몰랐지? 싶으면서 조금 억울하더라고요. 근데 모든 주식이 다 그래. 뒤에서 나중에 보면은 그때 생각만 했으면 돈 벌었다. 근데 이런 아이들 사실 엄청 많거든. 근데 그렇지. 시장에서 반영해주느냐 안 해주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 요즘 더 많이 느끼는데, 어떤 이유들을 막 다 갖다 붙여도 수급이야. 사람들이 그걸 믿고 투자를 해야 수급이 있어줘야 오르고. 그래서 기관이 그렇게 리포트를 막 내는 것도 그렇고, 막 저명한 저널리스트 나와서 그렇게 막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결국 자기 의견에 동의를 얻기 위함이지. 그렇죠. 투자 아이디어 자체는 굉장히 많은데, 누가 거기서 실제로 시장에
보여주고 동의를 얻느냐 그 싸움인 건데 좀 더 논리가 탄탄할수록 시장에 동의를 많이 얻는다. 그렇다고 여러분들한테 제 철강주를 홍보하고 있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도 지금 사면 동광님보다 평단 낮게 살 수 있네요. 근데 나는 나 따라 사면 안 되는 것 같아. 개인적으로는 일단 지금 모든 시장에 대한 수혜주는 철강이라 믿고 있고 은행주는 확실히 내 스타일은 아니고 금리 인상을 아무래도 진짜 실제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연속성이 없을 것 같다. 그 주식이라는 건 사실 연속성이 있어야 주가가 계속 오를 수 있는 건데 그렇죠. 실적이 반영되고. 그러면 증권주는 어떻게 생각해요? 증권주야 항상 이 거래대금 따라가는 거니까 증시가 화랑이고 이럴 때 더 살아나고 증시가 꼬꾸라지면 아무래도 같이 꼬꾸라지는. 그런데 이번에 킴증권 같은 특히 개인 투자들 많이 사용하는 증권사는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졌잖아요. 이게 좀 연속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키움증권 항상 우상향해. 항상 이렇게 사이클 타면서 올라가. 패드에서는 2023년까지 금리를 안 올린다고 했는데 이제 국채 금리는 조금씩 오르고 있잖아요. 최근 단기간 동안 좀 많이 급등했고 사실 국채 금리가 계속 오르면 주식 시장이 안 좋은 거잖아요. 특히 성장주들한테는. 그러면 국채 금리 상승이 계속 될 거라고 보시나요? 사실 사람들이 안 된다 할수록 더 오르는 것 같아. 이게 뭔지 알지? 이 주식시장에서는 약간 그런 요인들이 많이 발생하잖아. 모두가 아니라고 하면 더 올라버리는, 뭐 더 올 수도 있겠지. 지금 1.6인가 막 그런데 2.0까지 오른다 그러면 뭐 시장이 더 많이 내리겠지. 근데 뭐 그거는 큰 요인은 아닌 것 같고 워낙 지금 낮게 깔려 있었는데 단기적으로 급등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노이즈로 보다가 근데 거기서 조금씩 계속 올라. 그래서 성장주에 대한 할인율이 계속 올라가. 성장주가 내려. 그러면 시가총액을 많이 잡고 있는 성장주인데 성장주들이 내리니까 지수가 떨어져. 그래서 경기민감주로 돈이 들어와. 그것까지 더 당연하다. 그러면 사실 포트폴리오에 아직 그래도 많은 양의 성장주에 들어가 계신데 그럼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지를 계속 트래킹 해야겠네요. 그치. 근데 얼마나 오를지 모르겠지만 오르고 내리는 것보다는 변동성이 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 금리 시장 자체의 변동성이 지금 너무 단기간에 급등 급락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을 넘으면 미국에서 인위적으로 낮추려고 개입하겠지. 미국은 그런 나라야. 이제 시장 개입까지 서슴지 않는. 채권 금리의 그 캡이라고 하나? 더 이상 못 오르도록 그런 것도 씌우는 적도 많잖아요. 그치. 그 옛날 버냉키 시절에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 네. 아마 그게 최후의 카드이긴 한데 사실 미국 입장에선 지금 절대로 금리를 올리고 싶어 하지 않거든. 어쨌든 계속 인플레를 허용하고 고용률이 올라올 때까지 자산의 버블을 어느 정도 용인한다라고 되게 대외적으로 얘기까지 했으니까 아무리 돈을 유동성을 넣어도 경기가 살아나는 곳으로 안 들어가고 자꾸 자산 시장으로 들어가고 있잖아. 근데도 더 넣는다. 고용이 올라올 때까지. 그게 지금 확실한 연준의 포지션이거든. 지금 채권 상승에 배팅하는 건 어떻게 보면은 패드랑 조금 척을 지는 거니까 그치. 결과적으로는 개인 투자자들은 이 패드랑 같은 방향을 보는 게 조금 더 확률이 높다. 나는 모르지만 일단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기존에 거의 내 주 포트폴리오들이 성장주로 잡혀 있었으니까 근데 현금이 50 정도 있었으니까 뭐 한 20 정도를 철강주에 편입하고 현금이 그래서 많이 없다. 30 정도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세요? 시장은 아마 크게 지금이랑 다르지 않을 것 같아. 그냥 적당히 지금 시간 조정, 가격 조정을 같이 겪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기간들이 끝났을 때 주도주들로 다시 재편되면서 방향성이 그려지지 않을까. 이게 약간 많이 다르지만 한 작년 11월, 12월에도 시장이 약간 오를 듯 내릴 듯 하고 있을 때 언제 올라갈지 모르니까 매수 의견을 가지고 계셨잖아요. 이게 비관론자 되지 말라고 하시면서 지금도 약간 그냥 그런 스탠스이신 거죠? 그치. 내가 인버스를 잡는다라고 했을 때 그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지는 확률이 높잖아. 일부 해지 수단으로 성장주를 뭐 슈퍼포지션을 잡을 수도 있겠지. 그런 뭐 롱숏 전략을 취할 수도 있지만 일반 투자자들이 하기에는 어려운 포지션이니까. 그 나스닥이 떨어지면 올라간 ETF도 개인 투자자들 특히 20대들이 지금 많이 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발 그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제발 부탁인데 그런 형식의 ETF를 사지 않았으면 좋겠어. 제발 부탁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좀 사지 마세요. 특히나 뭐 한국 시장도 그렇지만 자산 시장은 계속 우상향하잖아. 네. 왜냐면 총 자본이 계속 늘어나니까 네. 결국 그게 자산 시장으로 들어와서 계속 우상향하는 건데 그게 제일 강력한 미국 시장을 하락하는데 건다. 이거는 사실 마이클 버리가 아닌 이상. 저 그 마이클 버리 형님도 몇 년을 버텼잖아요. 그치. 3년을 막 기다려서까지 3년 기다리면 자기가 뭐 들고 있는지도 몰라.
근데 내가 숏 잡고 있는지 롱 잡고 있는지도 몰라. 그래서 그 정도로 숏을 잡는다는 건 일반 개인 투자자들한테 아주 어려운 영역이다. 하락에 거는 거는 단기적으로 맞춘다 그래도 큰 퍼포먼스가 없을 뿐더러 장기적으로 매우 좋지 않은 습관이다. 좋지 않은 습관이라는 말씀이 되게 좋네요. 그치, 어쨌든 우리가 주식을 1년하고 2년하고 끝이 아니니까 10년 20년 할 거라면 숏 잡는 습관을 들였을 때 아주 불필요한 행동이다. 그 돈으로 주식을 그냥 꾸준히 사는 게 훨씬 낫지. 애매하게 숏 잡고 막 사람들이 그 잠깐의 수익률에 취하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엄청 불리한 게임이다. 경험에서 우러나온 말씀이시네요. 형이 한두 번 깨져보니. 야, 숏으로 날린 동안 어마어마하다. 물론 숏 잡고 돈 버는 것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총 놓고 보면 안 한 게 이득이었죠. 훨씬 이득이지.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한 금액, 그 정도의 금액을 많은 수업료로 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지 않길 바란다. 오늘 또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이 많이 내리고 있는데 조정이 좀 길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계속 시장에서 비밀을 잡고 있으니까 그런 노이즈가 해소되기 전에는 아무래도 시장이 계속 지루한 형식을 보여주던가 이렇게 할 것 같기 때문에 조금 인내심이 필요한 장세인 것 같다. 그렇다고 막 애매하게 사고 팔다가는 더 큰 손실이 나니까 애매하게 사고 팔 거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가장 좋다. 주말에도 뭐 제가 커뮤니티에 올렸지만 잠깐의 손실이 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제대로 투자한다 그러면 우상향한다라는 저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시장을 떠나는 행위는 좋지 않다. 그래서 항상 깨지면서 배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